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무려 30조 원 규모의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면 과연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주택 수요를 자극해 또 다른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까요? 실거주자와 무주택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13일의 공급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뭐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공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용산 어린이 정원 이런 거는 근데 오세훈이가 협조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오세훈이는 반드시 그건 따르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또 아니, 법은. 특별법을 지금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충분히 청년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힘든데 네. 명분이 있잖아요. 네. 명분이 있고 수단만 찾으면 되는데 법에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면 피곤한 상황이 있어요. 피곤한 그리고 법 용산공원 특별법에 한 줄만 저번에 제가 사망은 예, 보여드렸잖아요. 보여주셨잖아. 서울시장 협조해야 된다. 협조해야 근데 그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 앞에 이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묘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용도로 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한다. 단 청년들의 주거와 국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부 용도 변환할 수 있다. 그것도 뭐 몇 프로 내에서 그게 말한 10%만 해도 몇만 세대가 나온다. 그 조항만 바꾸면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만 지금 그냥 올라와서 바꾸면 바로 해요. 네. 오세훈 씨하고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열매 대표님 발언권을 보장하라라고 지금 난리. 네. 맞아요. 편안하게 말씀. 네. 그 공공부지 공원 같은 거를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민간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이거를 그럼 20년 막고 30년 막을 거냐? 저는 그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열어주면 재건축 내일부터 다 할 것 같고 내일부터 다 투기꾼이 뛰어갈 거냐?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취득세부터 과세가 세고 지금 조세 체계에서는 다주택자 늘어날 공포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꾸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훨씬 시장에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저는 동의율 기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조합 설립부터 하고 보는 그런 것보다는 네. 이게 민주주의적으로 하자고 보면 3분의 2가 동의한다고 동의 안 한 사람 집도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은 약간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율이 70%인가요? 75%와 3분의 2가 단계별로 계속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만 75%고 중간 넘어가면 이제 3분의 2 동의가 대부분인데 네. 요게 이제 중간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엄청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원래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쓸데없이 다 못하게 막아놓은 오명을 쓰는 거예요. 풀어주고 자기들끼리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합의하게 놔두면 이게 내일부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가 이걸 막는 걸로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 오해를 만들고 정부에 대해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 진짜 공급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이번 공급 정책은 어떤 공급이 되어야 되냐면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뭐냐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공급이어야 돼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공급. 줄인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가구, 200만 가구가 이게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급을 했을 때 나 지금 무리하게 집 안 사도 되겠다. 좀 나중에 이런 분양되면 그때 받아야겠다. 그런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급을 진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런 공급은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요지에 그리고 낮은 분양가에 낮은 분양가에 네, 그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줘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서울 수도권 외곽에 막 100만 가구, 200만 가구, 300만 가구 하겠습니다. 이런 물량 공세는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질 좋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 좋은. 공공이 주도하는 그러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수요를 기다려도 되겠다. 나 무주택자인데 조금 지금 전세가하고 월세가 오르더라도 좀 기다려야지. 그래서 내 집 마련해야지. 이렇게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민간 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 좋은 공공주택. 그렇죠. 그리고 공공주택 더하기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확충해야 공공임대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많이 여쭤봤지만 이 임대 시장이 과중하게 민간에 너무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 시장만 보면 전체 임대 시장의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휘둘리고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 투기한 사람들의 임차인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려냐면 계속 세입자, 임차인 핑계대요. 맞아. 그리고 서민들이 피해본대요. 이건 뭐냐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계획이 한치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 비중을 높이면서 그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볼모를 지금 잡고 있다고요. 네. 나 이렇게 하면 나 전세가 올릴 거야? 월세가 올릴 거야? 이러면서 세금도 제대로 못 매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탈피하는 공급이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일매 대표님. 공공임대 늘려야 된다는 거 당연히 찬성하고요. 공공임대 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임대로 지었다가 분양 전환을 해달라고 하면 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분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공에서 계속 가져가야만 신규 신혼부부가 들어갈 집이 생기는 거라서 네. 임대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공공임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살면은 나가고 네. 다른 새로운 사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죠. 어.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주는 거지, 시간을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시간을 주는 거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분양을 또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아. 공공이 끌고 가던 것을 소수가 다시 누려서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도 당연히 찬성하고요. 네. 문제는 한쪽 방향만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다 늘리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정말 총력을 다 기울이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얻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주택 개발도 같이 하게 같이 가야 해준다라고 된다. 해야지 이거를 이거를 무조건 공공만 하게 할 거야라는 게 그럼 민간은 없는 거예요라는 민간은 질문을. 없는 거야. 네, 아니 그러면은- 민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네들끼리 잘 고민해서 갖고 와봐. 이거를 동의율은 당연히 올려야지.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의율 높이는 것은 그거는 법 개정 사항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 예를 들어 한 80까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80. 네. 제가 해외 사례도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80% 정도가 많습니다. 90%도 90%. 많아요. 네. 그래서 해외가 재건축이 어려운 거긴 합니다. 네. 어렵지만 90%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지정되면 네. 일사천리. 바로 되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동의율을 낮추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의율을 낮춰서 속도를 빨리 하자는 거죠. 근데 속도가 더 안 난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민원 개판 나더라고. 동의율 낮춰주면 빨리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봤더니 그 개판 나.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통과되잖아요. 동의가 돼서 통과되죠.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고. 네. 값이 올라? 예. 그러니까 재건축 빨리 진행하겠다. 이거 통과됐으니까 조합 뭐 동의 받고 이랬으니까 갑자기 플랜카드 붙으면서 호가가 막 올라가요. 네. 그럼 집값은 오른다고요. 사업이 진행 안 돼도 좋아요. 진행은 안 돼도. 사업은 진행 안 돼도 좋아요. 집값만 오르면 돼. 그러면 누군가 투자한 사람들이 빠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진짜 재건축을 원하느냐. 그거에 전 퀘스천이 있어요. 그 의심까지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의율 올라서 그 단계로만 가면 호가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나는 그럼 거기까지 안 기다리고 빠지고 나오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공급 대책 13일쯤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 또 공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세 분 덕분에 제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어. 오.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꼭 해야 되는데 네. 못하신 말씀 없으시겠죠?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네.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 있는 것들은
딱 차단하고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러죠.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주의자도 아닙니다. 너무 또 그렇게 보지 아, 마시고. 그렇죠. 네. 저 한 말씀만 한 드리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논의가 시장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는 게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전제하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자율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화만 내고 있고 실제 숫자는 안 늘어나는 왜곡된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정부는 정부할 일을 하고 민간은 민간 일을 하게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집값은 너무 높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 적정가가 형성됐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지금 사실 강남의 집값은 그들만의 영역이라서 제가 판단이 잘 안 설 정도예요. 왜냐하면 고소득자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부작용으로 너무 급등한 지역들이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이제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집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최근 1, 2년 사이에 그들 지역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정책의 부작용이다. 이쪽은 조금 소득 대비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 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0억 원이 올라요. 네, 52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률을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 막 정광석화 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야가 달라들어서 언론이 다 안 지지하면서 떨어지게. 집값 올라가요. 그런데 집값이 오를 때는요 하세월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지금 세제를요 1년 지난 다음에 논의하고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윤석열은 바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양도세 하고 막 종부세 인하해 줬어요. 이걸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 가장 큰 실패가 이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바로 도와주고 오를 때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계속 또 희석돼요. 맞아. 이걸 고쳐내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김열매 대표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상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요. 힘의 균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값은 금리와 어쩌면 주식시장이 지금 잡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것 같은 자산도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가 하드캐리하고 있잖아요. 네.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고 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 연초 대비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집값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사이클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언제든 됩니다. 어쩌면 주식시장이 선행지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는 세상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 무리한 논의가 나중에는 어쩌면 그때 우리가 되게 황당한 얘기를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뉴스. 요건 이제 대통령발 뉴스인가요? 네, 이제 대통령과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난번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과 올해 1월에 수도권에 135만 채 착공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인근의 유유부지, 뭐 예를 들면 강서구의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그린벨트, 경기 광주에 뭐 등등등 더해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대통령이 이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싶게 공급하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네, 이런 이제 정책들 새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좀 변경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비판 여론들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죠.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그럴 때 너무 구애받지 말고 좀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도 사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은 그래도 뭐 충분히 할 만한 곳들도 있고 합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이 또 서울 안쪽에 새 집일 거라 여기에는 정부도 아무리 짜내도 새 집 나오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공급 정책 펼치기 어렵다는 거 다 알죠. 예. 서울에 뭐 땅을 어떻게 서울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세제 개편을 먼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발표하고 좀 이따 여론 보면서 뭐 세제 개편안도 얘기한다든지 했으면 네. 이 정도 반발은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늘 처음으로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고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갤럽 네. 기준으로요. 네. 이런 거.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특별한 말을 했네요. 아, 부동산 관련해서요? 정책에 대해서. 네. 예. 보니까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증세다. 이제 반응을 또 하네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여론이 워낙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 후보들도 조금 더 입장을 내는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이게 공급을 그래서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이제 많이 최대한 몰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23 대출, 예, 맞습니다. 대출도 좀 늘린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공급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발표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염창공원, 뭐 남양주 등등 합치면 2만 7천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그래도 최소한 뭐 10만 가구 정도는 이제 부지까지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게 맨날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평균 68개월인가 5, 6년이 걸린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발표만 해놓고 짓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 절반 37개월까지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그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을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 이제 현행으로는 1.5%였어요. 이거를 3%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한 30조 원이 더 대출로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이제 대출 총량으로 묶여있던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누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을 완화할 건데가 중요하잖아요. 네. 누가 혜택을 보느냐?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나 그러니까 신축 단지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 저희 부동산 대토론에 보면 그 왜 수원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대출이 막혀서 잔금을 못 내요 했던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풀어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뭐 이를테면 그냥 아예 지금 무주택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 네. 한테는 사실은 기자님 같은 분들. 네, 뭐 네. 사실은 더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아. 이 역시 또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 안 한다. 왜 결혼하면 오히려 페널티야. 보금자리로는 받아야 되는데 신혼부부 둘 합산 소득 합산해가지고 주니까 이거 네. 당연히 혼인신고 안 하지라고 했던 것도 이제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로 봐가지고 상한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은 진짜 참 어려워요. 어렵죠. 예, 저희가 늘 어렵고.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도 긴 싸움이 될 것이고 예. 이게 보면 공급 대책도 지난 9월, 올해 1월, 8월 세 차례 공급 대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도전을 내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한 70개월 걸려요. 저기 터 닦고 뼈대 올리고 뭐 시멘트 붓고 해서 이제 집이 완성되려면 근데 그걸 한 37개월로 절반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모듈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그러면 한 2, 3년이면 괜찮아요. 아, 집이 지어지고 있구나. 저기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 이게 시장의 이제 불안전성을 좀 완화할 수 있어서 나름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뭐 좀 수요자들의 입장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 대출도 조금 더 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생애 최초 뭐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가지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세제 개편안이야 이제 국회에서 다시 수정을 하겠으나 부동산 정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네. 거주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주할 사람. 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네.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실수요자들 그리고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집을 사고 싶은 집을 마련하고 싶은 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부동산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실거주자 개념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실거주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 이렇게 지금 묶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집은 없지만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실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집이 없고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돼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워. 이 사람들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대통령께서 한 몇 가지 정도는 좀 허심탄회하게 고백을 하시고 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집값 잡는 거는 뭐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하신 그 말씀.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세금으로 부동산 안정하는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했던 말씀. 네. 그거 정도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세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그 경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안 들어와요. 그다음 얘기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네. 올 초에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내가 별로 바꿀 생각이 없다. 분명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가 좋은 수여도 바둑에서 보면 수순이 틀리면 악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 관련한 여론을 과거에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쭉 이제 되짚어 보면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는 이게 다른 종류의 어떤 우려와 이제 어떤 그런 문제로 번지면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그냥 정책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 네. 항상 그렇게 소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정권이 이제 그게 세금이든 뭐든 잘 요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려면 우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군이 될 만한 요 계층을 보면은 그게 주로 세입자이거나 아니면은 1주택자이거나 또는 말하는 이제 실수요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우군으로 삼아서 다주택자라든지 초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뭐 뭘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물론 네. 이걸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요 부분을 실거주랑 이제 비거주를 나누면서 차등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바로 나온 게 지금 전월세와 관련된 세입자들하고 집주인들이 한 편이 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네. 아마 오늘 여론조사에도 그게 반영됐을 거예요.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잘못했는데 세금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이 모순된 것 같은 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겠습니까? 세입자들일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는 불안해졌다. 근데 집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더 이 과세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적으로 돌아서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게 수순이 굉장히 잘못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얘기도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네. 그 지지율 한번 정리하고 가죠. 네,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9%가 나왔습니다. 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이래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NBS 여론조사. NBS 조사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가 46%로 이 갤럽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이른바 데드크로스,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뭘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부동산이 꼽힌다라는 거죠. NBS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56%가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34%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언급을 하셨지만 이 4.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라고 따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41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거나 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데 또 세제 개편안만 또 따로 보면 또 이렇고 하여튼 결과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수도권 민심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공급대책 나오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바로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특히 그 이대로 가면 2028년 총선에서 서울 경기 전멸할 것이다.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안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신뢰는 다 깨졌다.
그러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네. 1가구 1주택은 비거주, 실거주 이런 거 좀 나누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약한 지점이 그 지금 이제 이 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놓고 분석을 하면은 사실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의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는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일부 그리고 이 종부세가 이게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그러한 이제 이 가격대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오히려 이제 내야 되는 종부세 줄어든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보유세 인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떠올리는 거는 문재인 정권인가 이거를 떠올리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네. 집값이 오르면 한강벨트의 아파트들이 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실거주 해야 되겠다. 그 실거주 해야 되니까 세입자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벨트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순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여당이 이거를 버티지를 못하죠. 당장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총선 가까워지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될 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내에서도 제일 우려하는 거는 다 떠나서 뭐 보유세 부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전월세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임차인들이 이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예,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디테일이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소리를 수도권 의원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탄탄하게 정부가 다시 마련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주 당연한 것 같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도 지금 뭐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비거주 뭐 이런 주택에 대한 그 징벌적 과세로 보이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비거주보다는 이게 거주를 사람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런 세제 개편안을 바꾸는 것들이 더욱 어떤 민심에 부합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국회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 국민들은 이제 다수는 아마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세제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주식 아니면 뭐 지금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체로 다 관심들이 많은데 너무 그 외에 정치적인 이슈들로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보안수 사건 예를만 들어도 그걸로 한 몇 달을 뭐 계속 그 얘기만 했었잖아요. 정치권은. 보안사건 일부 유지하고 갔었으면 이런 혼란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텔레그램, 페이스북 얘기니까 황당한 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하죠.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뭐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이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근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이제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뭐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새를 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나 평생 한 채 한 채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이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그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특기할 만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또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뭐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그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다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떤 뭐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인 말씀 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흘러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이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요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요거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요거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 여기다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그런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 확대와 대출 완화 정책, 과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해법이 될까요? 아니면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까요?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